안녕하십니까. 2022년 금융감독원과 함께한 온라인 머니 콘서트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첫째 날 강의를 맡은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요. 내일 금리 인상 대출 그리고 신용관리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연금에 관한 강의,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비로 시작되는 자동 부자 시스템이란 주제로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강의가 계속 진행되니까요. 매일같이 7시에 꼭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 나흘 동안 진행되는 거와 또 동시에 이제 온라인 무료 재무 상담도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그 금융감독원 머니 콘서트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재무 전문가들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뭐 그렇게 즐거운 제목은 아니네요. 3고 금리, 물가, 환율. 요 얘기는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리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아직도 더 높아요. 환율. 뭐 같은 미국 달러지만 우리나라가 보는 환율도 높지만 미국 자체의 달러 인덱스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뭐 약간 한풀 꺾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내년 2023년에 걱정되는 게 뭐래요? 경기 침체 위기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의 투자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지금. 압니다. 지금, 저는 투자 아주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 뭐, 열에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은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인덱스를 보고,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미국 시장은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얼만큼 할지, 어디 할지 라는 걸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좀 빨리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할 때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저녁 대신 김밥도 좀 드리고요. 음료수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또 오늘처럼 추운 날 아마 어디로 오라 그랬으면 아마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추운데 뭐하러 가 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또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할 테니까요. 그냥 마음 편히 한번 제가 질문할 때 제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각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죠. 국가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재정을 담당하죠. 그래서 뭐 세금으로 거둔 돈 또는 국채 발행해서 쓴 돈으로 재정이라고 하죠. 재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에 얼만큼 예산을 짤 것이냐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은 주로 담당하는 게 뭡니까?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죠. 생산을. 그렇죠? 뭘 만들어냅니다. 가계는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소비입니다. 소비.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딱 떠오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물론 이 세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데 그중에서도 국가가 리드를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국가가 리드하는 나라. 자, 뭐 맞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뭐 러시아. 그렇죠? 뭐 북한. 그렇죠? 또 뭐 큐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가가 주도를 합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번에 월드컵이 열린 어제 월드컵 결승전 보시느라고 잠을 설치셨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자, 카타르란 나라 국가가 주도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 유전을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처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확하게 이제 왕족이죠. 네, 거기는 이제 왕정 국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힘이 어마어마해요. 뭐 그 동네가 다 그렇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란, 이라크 이런 데들이 다 국가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구 주도겠습니까? 국가 주도일까요? 기업 주도일까요? 가계 주도일까요? 네, 다 담당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힘을 내고 앞서 나가는 구도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경제 구조인데 어떤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코스피를, 그렇죠? 이 상장되어 있는 이 코스피를 이끌어 나가느냐 이겁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조금 제가 표현을 좀 달리 해볼게요.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 SK, LG, 현대차 이런 거대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 기업들은 뭘 해서 주로 돈을 많이 벌까요? 뭘 해서? 뭘 할까요? 예.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수출. 우리나라는요, 1960년대도 그랬고요, 70년대도 그랬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고 나갑니다. 왜 제가 코스피를 강조하냐면 사실 그 나라 경제와 그 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일치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출의 비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수출 주도형인 이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요, 홍콩, 네덜란드, 한국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홍콩하고 네덜란드는 어때요? 뭘 만들어서 파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해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중개무역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진짜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이 중심인 나라는 우리나라, 독일, 대만 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업들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사들 우리 코스피에서 메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라는 지수는요, 이 시가총액 중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약 8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다 800분의 1씩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 즉 주가 곱하기 주식 수 한 그 덩치만큼 비중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 옆에 번호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1, 2, 3, 4. 요게 시가총액 등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인 걸 다 아시죠? 2등이 누구예요?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여기 3등 SK 하이닉스입니다. 4등 뭐 좀 자리가 바뀌긴 합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어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이 기업들이 뭘 해서 돈을 버나를 잘 본다면 코스피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퍼센트나 수출을 할까요? 즉 매출 중에 수출의 비중이 몇 퍼센트쯤 될까 이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79%가 수출입니다. 거의 5개를 만들면 4개를 수출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거의 코스피의 약 20% 이상을 삼성전자 혼자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은요, 와우, 86%입니다. 삼성전기는요, 89%고요. LG 디스플레이 94%, LG 에너지솔루션, 궁금하네요. 94%입니다. 만들면 다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무려 98%가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의 대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 자, 제 말 이제 믿으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제가 비주얼을 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파랑색 라인 보이시죠? 예, 요 파랑색 라인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예요. 그럼 요 회색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요게 뭘까요? 수출입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여기 땡땡이 뭐예요? 예, 수출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빨강색이 수출 증가율이고요. 예, 파란색이 코스피 등락률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예, 요거는 2008년부터 거의 한 1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이 수출 증가율이고요. 회색이 코스피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싱크율이 굉장히 높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네.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 몇 번 확진자가 어느 약국을 갖고 어느 편의점 갔는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었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요, 2020년 한 해 동안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요, 그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 직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언제였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이었어요. 언제였냐면 IMF 때였어요. 그러니까 IMF 때 이후 거의 몇 년입니까? 한 5년 정도 되겠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 예. 그래서 그때 주가가 무려 1,500포인트 밑으로 빠지기도 했잖아요. 봄에. 예. 1,400대가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12월 말자로 보면요, 코스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그때까지로 2020년 말까지 이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인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뭐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수출 따라갑니다. 그럼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2020년에요. 이 표 보시면요, 잘 보시죠. 수출 증감률이 그 봄에 1,500포인트 빠질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다가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왜? 그때 이제 다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엄청 필요하죠.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다 우리나라는 쿠팡으로, 미국에서는 아마존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이러면서 이 반도체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립니다. 아니,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뉴스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 직원들 그 당시에 사상 최고의 보너스를 받아갑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의 보너스를 받아갑니다. 어땠는데?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은 망하고 편의점 망하고 밥집 문 닫고 이랬는데 수출은 기가 막히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내수 대비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극단적 무역 국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소비가 안 되더라도 수출만 잘 되면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대부분 경제하고 수출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극단적으로 둘이
차이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선, 코스피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출을 쫓아가야 합니다. 수출이 인덱스입니다. 2020년에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갈 것 같아, 이 뉴스만 두고 코스피를 다 팔았다면 후회했겠죠. 하지만 수출이 계속 잘 된다는 이런 데이터를 봤다면 어땠겠습니까? 네, 코스피를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때 같이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수출은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 수출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수출 통계는 리얼타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수출에 관한 가장 정확한 무역 수지를 다루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매월 1일에 직전 월까지의 한국 수출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매월 1일에. 근데 1일 날 노는 날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월 1일 당연히 쉬는 날이죠. 3월 1일 3일절이죠. 올해는 2월 1일에 또 구정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무조건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면은 지난달 수출입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네. 요게 이제 지금이 12월, 오늘이 19일이죠. 예, 그러니까 2020년 11월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1일 날 딱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요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요. 요 보도 자료를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야, 우리나라 수출 지난달까지 어땠대, 수입이 어땠대,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대 라는 기사가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럼 이 자료가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엠바고라 그러죠. 11시 이후에 보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엠바고를 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볼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수출입 동향에 대한 이제 핵심 요약본이 있는데 이걸 좀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까지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보시면요. 자, 좀 안타깝지만 2021년에는 그리고 꼭 하나 알아두실게요. 여기서 몇 퍼센트 얘기하는 건요. 월 단위로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가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 11월에 마이너스 14%다 그러면요. 10월 대비 마이너스 14%가 아니고요. 2021년 11월 대비 마이너스 14%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통계들이 다 그래요. 전월 대비가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출 증감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9월까지. 2022년 9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작년보다 좀 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감률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5.7%, 11월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지금 2달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플러스는 플러스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수출 트렌드가 계속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말씀드릴 때 수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들어와서 올해부터 변수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이 거의 일정해요. 그리고 수출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수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예.
94억 달러, 38억 달러, 66억 달러, 70억 달러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적자가 납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올해 변수 바로 이 적자입니다. 적자, 무역수지 적자. 아마 뭐 이제 12월 19일이니까 거의 이제 뭐 틀림없이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좀 속상하죠. 그럼 원인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사치했나요? 그 뭐 외제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샀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출을 그렇게 못했나요? 아니 뭐 한 2달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지만 수출을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4월부터 1월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빼놓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때요? 좋아질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파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뭘 많이 산 거냐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원유, 가스, 석탄 이게 3대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를 수입해 오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많이 좀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원유 같은 경우도요. 원유 같은 경우도 뭐 120불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LNG 가격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IMF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환율이 2,000원까지 뛰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밤에 영업을 못 하겠어요. 네온사인도 다 끄게 했어요. 왜? 에너지가 모자란다. 그 비싼 에너지를 사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요새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무역수지 적자니까 저 크리스마스 트리 다 꺼. 그런 거 하지 마.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강한 통제를 안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런 거예요. 여기 올해 11월까지의 에너지원 수입 증가액이 748억 달러래요. 그런데 올해 누적적인 무역 적자가 426억 달러예요. 그래서 300억 달러나 더 에너지를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안 올랐다면 우리나라는 흑자 됐었을 거예요. 아니 안 오른 게 아니라 반만 올랐어도 지금 748억 달러가 올랐는데 요거 반만 올랐어도 우리는 흑자일 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힘든 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에서 발생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좀 아껴 쓰는 거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아껴 쓸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좀 잦아져서 이게 좀 나아질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봅시다.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출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올해 2022년에요. 우리나라는요. 수출 사상 최대로 많이 했습니다. 박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이 기업 사이드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이 힘든 와중에 어쨌든 보세요. 2012년 이럴 때보다 역시 한 레벨 업된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6,800억 불의 수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수입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 가격도 조금 올라간 면도 있지만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내년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더 많아져서 문제라고요? 수입이 더 많아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아마 수입 문제만 없었다면 올해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역수지 적자, 에너지 가격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보시죠. 국제 유가, 가장 대표되는 게 유가 아닙니까? 자, 우리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요. 120달러를 넘은 적이 있었어요. 올해. 1년도 안 지났어요. 예. 올 상반기에 120달러를 넘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의 70달러 안팎으로 상당히 낮아졌죠. 왜 그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빈살만 만났을 때도 빈살만이 그 37살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은 조 바이든이 왔는데도 뭐 굉장히 시크하게 우리는 증산 안 해. 예, 증산한다는 얘기, 감산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해. 증산한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한 거죠. 그리고 간 다음에 우리 감산할 거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유가는 지금 상당히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유가가 진정된다는 것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없습니다. LNG 가격도요. 뭐 우리도 이번에 알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 세계 LNG를 공급하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한 공급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럽이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뭐 밀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번에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지금 그래도 LNG 가격도 상당히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또 하나 좀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한 지 30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동안 뭐 잘했었냐 못했었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거의 예외 없이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파는 게 다른 나라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또 중국에서 우리가 사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파는 게 훨씬 또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대상 1위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1등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대중국 수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에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뭐 움직이지 마! 이런 봉쇄를 하니까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국 화장품도 안 팔리고 뭐 여행도 안 오고 꽁꽁 얼어붙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월별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좀처럼 이런 일이 없는데 중국한테도 무역수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아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올해 대중국 수출이 메인이었던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 힘들었죠. 왜? 중국이 이렇게 봉쇄가 되니까 그냥 뭐 아주 타격을 심하게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뭐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봉쇄를 서서히 이제 풀기로 했죠. 왜? 뭐 막 백지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수출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슷하다, 같이 간다라는 거에 대한 한번 이 그래프인데요.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파란색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고요.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거의 같이 가죠. 같이 가다가 자, 요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초반부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주가도 1,500 밑으로 빠질 때 요때가 요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있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네? 하면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코스피가 최고점이 몇 포인트였는지 아세요? 3,300포인트를 넘었었어요. 3,316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수출 올라온 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물론 조금 빨리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수출 우리나라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 파란색 그래프 보세요. 안 내려왔어요. 수출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거의 한 30% 하락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출만 놓고 보면 빠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야 되는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수출이 우리나라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네.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월 1일에 우리나라 수출 트렌드, 수입 트렌드, 그래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감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보시죠.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익 가치라고 표현할게요. 네. 1년에 얼마를 버는데 그거에 몇 배만큼 주가가 형성되어 있느냐. 보시면 미국이 뭐 17배, 뭐 유럽이 한 12배, 일본이 11배, 중국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8.7배? 뭐 시간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게 사실이고요. 또 PBR, 순자산 가치로 봐도, 그러니까 뭐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자산 부채를 다 정리해서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그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 보니까 우리나라는 겨우 1.1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3배 수준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는, 그래요.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장기적으로는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보시면은 이제 요게 한 2005년부터 한 몇 년입니까? 15년, 18년 정도의 그래프인데요. 월봉 그래프입니다.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이제 120개월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럼 120개월 장기 이동 평균선은 거의 바닥의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반등하고 올라갔죠. 이때도 반등하고 올라갔죠. 지금도 우리 뭐 지금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온 상황. 지난 주말까지 2,360포인트 정도 됐었죠. 네, 이 정도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잘 된다면,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낸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다, 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걸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강의 오면 자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내년 7월에 폭등합니다 뭐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걸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네. 우리는 그 대신 이걸 보면 올라간다는 확신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출입니다. 왜?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그 대형사들이 다 뭐하는 회사들이에요? 수출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수출이 잘 돼야 이익이 많이 나요. 이익이 많이 나야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요. 그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야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수출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단 올해 지금 이머전시입니다. 비상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도 봐야 된다. 수입되는 금액을 보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금리 얘기 좀 해볼게요.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1월에 이제 멈췄죠. 12월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를 그렇게 올려야 될 막 급박한 사유는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요. 미국만큼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하지만 미국이 자꾸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미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간이에요. 그래서 4.25에서 4.5로 올렸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딱 그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25고요. 그런데 벌써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25%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1월 달에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관건은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 이게 벌어지면은 자본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취지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미국처럼 7%대는 아니고요. 이미 5%대로 하락을 했고요. 7%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물론 체감하는 거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처럼 그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고금리에 그야말로 요새 영끌족들이라든지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아마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이제 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하고 이러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2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면요. 8% 금리가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집니다.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금리가. 이 돈을,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피하겠지만 이 대출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가뜩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거의 세계 탑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장점, 물가도 잡을 수 있고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워낙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큰, 득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때문에 올리는 거지 그 외에는 그렇게 올릴 그 명분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우리 코스피는요, IT 업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 좀 과할 정도로 높아요. 보시면요, 미국이 시가총액 30위 안에 든 것 중에 미국이 우리 보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IT 같잖아요. 그래도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12%고요. 일본이 10%입니다. 중국도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죠. 서비스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죠. 합하면 63.3%예요. 63.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T 비중이 워낙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한 대만 정도? 우리나라, 대만이 좀 IT에 올인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IT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슈퍼 사이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꺾이면 또 한참 동안 고생을 해요. 즉,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을 어떻게 해요? 해외로 자꾸 돌리는 거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 서학겜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현재 왜 글로벌 시장인데 미국 얘기만 합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한 6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시장이고 미국은 이제 선진시장이잖아요. 이 표 한번 보시죠. 요게 소위 말해서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이게 맨날 뉴스에 나오는 MSCI 지수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수경원에 이르는 그 펀드 자금들이 자기네들이 그 자산 배분하는 게 힘드니까 전 세계 시황을 잘 모르니까 이 MSCI에서 정해주는 대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뭐 일본, 홍콩, 여기가 이제 선진 시장이에요. 이 회색이 선진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중국,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데가 속해 있는 게 이 이머징 마켓입니다. 원래 러시아도 있다가 러시아는 이제 전쟁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빠졌습니다. 스탠드얼론 시장이라고 이쪽으로 빠졌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 또 이 신흥 시장에도 못 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론티어 마켓, 여기에 이제 베트남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대만, 중국 요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이머징의 대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이니까 그럼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에 뭐 이런 것이 더 많고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전 세계 자금의 거의 85% 이상이 이 선진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돈은 10%대입니다. 특히 10%, 그러니까 15% 한 10% 초반대입니다. 돈이 더 많이 쏠리는 곳으로 가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 차이가 사실 좀 엄청나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자로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크고 대단한 회사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합해도 4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399조네요. 예,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 코스피가 825개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1865조고요. 코스닥이 1609개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334조입니다. 코넥스 합쳐서 우리나라에는 이 2561개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2200조. 그러니까 얼마면 되겠니? 우리나라 회사 다 사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2200조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파워포인트고요. 뭐 다 윈도우 쓰고 있을 테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보니까 2390조입니다. 동시점에서. 예. 예. 우리나라 2561개 회사 다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애플은 넘사벽이네요. 2800조가 넘네요. 사실 이것도 뭐 3000조 넘었었다가 요새 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561개 회사를 모두 합쳐도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회사에 아직 안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몰린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린다는 게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1년 동안 본 외국 영화입니다. 네, 딱 보시면 알겠죠. 뭐 알라딘, 토이스토리 4,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전부 한 회사 작품이죠. 누굽니까? 디즈니.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 70억 인구 대부분이 디즈니 영화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승자 독식. 예. The winner takes it all. 전부 다 잡아먹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뭐 이제 온라인 상으로 만났습니다.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뭐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하면서 동호회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을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한 메일 다 넷이에요. 어드레스가. 네이버닷컴이에요. gmail.com이에요. 어때요? 대충 나이대가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보기에 한 20대, 30대, 여기는 뭐 한 40대, 50대, 여기는 뭐 60대 이상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딱 봐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20대, 30대는 왜 gmail.com을 쓸까요? 미제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 그냥 내가 이게 뭐 미제인지 일제인지 한국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쓰기에 제일 편하니까 쓰는 거 아닐까요? 네. 즉 이제는 우리 이 네이버나 다음에 한 메일만 돼도 한국 사람은 한국 걸 쓰는 게 제일 편하지. 한국 걸 쓰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해.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이제 우리들은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한테 제일 편한 걸, 제일 좋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당히 많이 상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꼭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미국 회사 이런 게 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를 사는 게 애국자입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삼성을 사는 게 애국자입니까? 네, 정답은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냥 내가 좋은 거 사는 겁니다. 네, 그게 브랜드가 어디든 어디서 만든 거든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의 힘이 세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바이오, 자율주행, 클라우딩, 헬스케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4차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거라는 게 명약 관화해졌는데 이게 더 빨라진 거죠.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점유율은, 주식시장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번에 보셨잖아요. 달러 강해지는 거 보세요.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달러를 찾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나잖아요. 그럼 또 미국의 힘이 더 세질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미국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이게 뭐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국가, 기업, 가계 중에 누가 이끄는 구조일까요? 정답은요. 가계입니다. 가계. 가계는 뭘 하는 곳이라고요?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요. GDP의 70%가 무역으로 이루어졌지만요. 미국은 GDP의 70%가 가계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 돈을 쓰는 나라예요. 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사이가 됩니다.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다 소득은 10,000불 아래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인도고요. 3등이 미국이고 4등이 인도네시아고 5등이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데 잘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있죠. 뭐 덴마크, 룩셈부르크 뭐 이런 북유럽 국가들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습니다만 인구가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보다도 작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사는 거예요. 미국 애들 저축 안 합니다. 네. 소비합니다. 소비. 그래서 미국 경제는 뭐가 이끈다? 소비가 이끄는 겁니다. 소비가. 네.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3만 5천 불이고요. 인구도 5천만이에요. 5,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해갖고 먹고 살기에는 나라가 너무 작아요. 네. 우리는 계속 수출해야 됩니다. 미국은 소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우 30이란 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 30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소비, 내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나라입니다. 그죠?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는 삼성전자 1등 고객이 어디예요? 중국, 미국이라 그랬죠. SK하이닉스도 중국, 미국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도 다 미국, 중국이에요. 즉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다 고객 국가가 중국,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 미국 1등 기업 어디? 애플이죠. 애플의 1등 고객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자기 나라예요. 2등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3등 아마존 고객 국가가 1등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즉 미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은 1등 고객 국가가 다 자기 나라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스타일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미국은 실업률이 낮아져야, 예, 실업률이 낮아져야, 이렇게 낮아져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대, 정반대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쉽게 해고를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쉽게 해고를 합니다. 경기 어려우면 나가. 그 대신 조금 좋아지면 다시 부를게.
이게 먹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이제 11월에 그 실업률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12월 2일 날. 자, 보시면요. 요때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코로나예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터지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다 파이어 된 거예요. 다 잘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다 고용을 시작한 겁니다. 아주 민감하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코로나 이전 실업률로 돌아왔어요. 네. 4% 안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미국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안 올랐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수출이 사상 최대인데도 주가가 못 오른 게 뭐 때문이라고요? 수입 때문에, 적자 때문에. 미국은 올해 역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요. 그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 FRB에서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예, 연 2%입니다. 2.0%. 이게 목표 물가예요. 그런데 지금 목표 물가 대비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죠. 물론 피크는 아웃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에서 7.1%까지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2.0%하고는 거리가 꽤 되죠.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그럼 중앙은행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죠. 물가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실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되네요. 실물 가격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그 젊은 빈살만한테 야, 증산 좀 해 라고 얘기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는 야, 싸우지들 마. 이들 때문에 밀가루 값 올라가고 LNG 값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어.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또 화폐 가치 하락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중 자금을 회수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왜?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거죠. 시중 자금을 회수합니다. 화폐 공급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치가 뭐예요?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상화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금리와 미국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그래프인데요. 자, 사실은요, 1980년대 초에 지금보다도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10% 이상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물가를 잡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실업률이 훼손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소비가 원활해요. 물론 이게 오히려 지금 이제 역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제롬 파월 미국 FRB 의장이 고용이 좀 나빠지고 이러면 좀 겁을 먹을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 좀 살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소비가 멀쩡하니까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을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는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금리 결정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곳을 하는 것은 이제 FOMC라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죠. 네. 미국도 8번, 우리나라도
8번, 1년에 8번씩 회의를 합니다. 뭐 날짜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는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금리 인하해요. 그래도 미국은 거의 0%까지 내려버리잖아요. 그래도 경기가 잘 안 풀리면 돈을 많이 풉니다. 즉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줘요. 그러다가 좀 살아나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이 채권 매입을 줄입니다. 돈을 풀긴 푸는데 줄이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잘 생각해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0%까지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양자 완화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살아날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금리 인하해요. 양적 완화했어요. 테이퍼링 했었죠. 그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두 바퀴 돌아간 거죠. 두 바퀴.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겁을 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조금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끝없이 하락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만 잡히면 돼요? 물가만 잡히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얘네가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없어요. 예. 자, 금리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두 바퀴 돌았다는 거.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0%까지 내려요. 그랬다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고요. 다시 금리 올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0%까지 내립니다. 양적 완화 하고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물가 오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나름 그래도 끝이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dot plo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미국 FOMC에서는 1년에 11번 금리를 발표하는 거와 별도로 1년에 4번 그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 연말, 2024년 말, 2025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무기명으로 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정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원 같은 분들이 미국에 요 분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 뭐 의미가 없죠. 요거는 전부 4.25, 4.5 사이에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내년 말에 2023년 말에까지는 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꺾여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와야 된다고요? 네, 목표하는 2%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하지만 2%까지 안 오더라도 이게 꺾이는, 즉 피크아웃 하는 것만 봐도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도 내년이 이제 피크고 이제는 꺾여서 정상화 되겠구나 라는 전망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오늘 꼭 기억해 가시죠. 앞으로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요것만큼은 보자 이거예요. 자, 한국은 뭘 본다고요? 코스피의 주요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기업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알고 보니 다 뭐하고 있더라? 수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멀전시, 지금 현재는 이것만 봐선 안 되는 비상 상황인 거예요. 뭐도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역 수지, 즉 수입해서 얻을 만큼 플러스가 나냐 마이너스가 나냐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였다고요? 수입이 문제였다고요. 이것이 언제 풀릴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안 풀리면 쉽지 않습니다. 네, 무역 수지 이렇게 적자 나면 코스피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뉴스만 보셔도 돼요. 이 통계가 나오면요, 뉴스에 무지하게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은
뭐가 중요하다? 내수가 중요합니다. 내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실업률. 얘네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돈을 쓰죠. 소비를 하죠. 그런데 지금 실업률은 멀쩡하다. 그러니까 한국도 수출은 멀쩡해요. 미국도 실업률은 멀쩡해요. 그런데 미국도 이머전시예요. 뭐 때문에? 물가, 소비자 물가. 얘 때문에 금리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올해 내년에는 얘도 같이 봐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경제 침체 위기, 나이 투자는 괜찮을까? 제가 팁 2가지 한국, 미국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박원주 소장님께서 대출 관리, 신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수요일에는 연금에 대해서 이영주 CF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소비로 시작되는 자동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정재기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네, 무료 재무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금감원 머니 콘서트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7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